자, 다시 유치권의 성립 요건 반복을 해봅시다. 타인의 적법한 채권의 변제기를 배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기까지 해봅시다. 첫 번째가 뭐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두 번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할 것. 세 번째,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을 것. 네 번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을 것. 이거 성립 요건 5가지 꼭 기억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저당권 제도를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이제 은행 대출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은행 대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거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저당권 제도가 됩니다. 자, 먼저 그림을 좀 볼까요?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을에게 1,000만 원 돈을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것도 계약인데 이런 건 무슨 계약이라고 그럴까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소비대차. 그 다음에 화살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준 거죠? 을이 갑에게 1,000만 원 빌려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갑은 돈을 빌린 사람이니까 얘는 이름 뭘까요? 돈 빌린 사람. 차주. 을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을은 뭐가 될까요? 빌려준 사람은 대주. 얘는 왜 대주인 거예요? 돈을 대준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죠? 그러니까 그 임대차의 경우도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부르죠. 물건 빌려준 사람은 임대인, 대주. 그다음 물건 빌려서 쓰는 사람은 임차인, 돈 빌린 사람은 차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갑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럼 갑은 이름 뭐가 될까요? 돈 갚을 의무 있는 사람이니까 채무자. 을은 채권자. 자, 그러면 을이 1,000만 원 내 돈을 빌려주고 갑이 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을이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은 질권이 되죠. 제가 지난번에 질권제도 설명하면서 제가 우리 집에 있던 값 나가는 동산을 전납부 주인에게 맡기고 돈 빌려 때렸죠. 그러면 질권은 기본적으로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여기는 갑이 건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는 동산인가요? 부동산인가요? 당연히 부동산이죠. 따라서 을이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은 질권이다, 저당권이다. 저당권은 별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갑하고 을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이제 등기를 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저당권 설정 계약은 물건의 사용 가치를 넘겨주기로 하는 합의예요. 교환 가치를 넘겨주기로 하는 합의예요. 지난번에 용익물권 제도 3가지 했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무슨 가치 넘겨주는 거죠? 사용 가치. 근데 저당권 설정 계약은 무슨 가치를 넘겨주기로 한 합의죠? 교환 가치. 그다음 여기서 교환 가치를 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 그럼 여기서 교환 가치를 이전해 주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뭐냐면 갑대가 1,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을리가 나의 건물을 경매에 넘겨도 좋다라고 합의하는 겁니다. 내가 1,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네가 나의 건물을 경매에 넘겨도 좋다, 처분해도 좋다라고 합의하는 걸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그랬으니까 저당권 취득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계약이니까 법률 행위죠. 그러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몇 조가 적용될까요? 186조. 따라서 반드시 뭘 해야 되죠? 등기. 자, 그러면 이때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면 누가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죠? 을이죠. 대신 요 을은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에요?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이에요? 자, 을은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다,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이다? 한 사람. 그렇게 이해하면 자기 혼자 골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면 지금 저당권 설정 계약이죠. 그럼 잘 보면 갑이 건물에 대해서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다가 계약을 통해서 교환가치를 누가 넘겨주는 거예요? 갑이 가지고 있던 가치를 을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죠. 그럼 갑은 지금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는 갑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을 받는 사람인 거죠. 반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누가 누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이름 뭐죠? 저당권 설정자. 또 을은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아니고 저당권을 설정받은
받은 사람, 저당권을 설정 받아서 저당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요 내용 볼까요?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요,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은행이 1,000만 원 대출을 해주고 갑소의 아파트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다음에 그 건물에 들어와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한다,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죠. 그 다음에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을은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저당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어요. 대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을이 경매 청구를 할 때 갑을 상대로 재판을 하고 경매를 청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갑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이라는 판결을 얻고 난 다음에 경매를 청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때는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만약에 그냥 저당권 설정받지 않은 사람은 일반 채권자라고 표현합니다. 일반 채권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곧바로 경매를 청구하러 가면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가 진짜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매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의 경우는 반드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경매를 청구해 줘야 됩니다. 그 대표적 예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저당권자는 등기부에 채권 금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다음 변제기 다 나오니까 채권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변제기 있다는 게 추정이 되니까 당연히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때 저당권자는 이걸 써놓기 바랍니다. 집행권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권은 없이, 즉 강제 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 이걸 집행권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집행권은 없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부릅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 일단 이 표현을 먼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 그리고 괄호 열고, 담보권 실행 경매는 다른 말로 무슨 경매라고도 그러죠? 임의 경매라고도 표현합니다. 임의 경매. 제가 그 강의로 확인해 봤더니 그 중개사법에는 임의 경매, 강제 경매 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법률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강의할 때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만든 강학상 용어고, 민사집행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민법 시험은 임의 경매 이렇게 용어를 알아서 문제 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있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당권자처럼 집행권은 없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하는 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담보권 실행 경매. 그리고 담보권 실행 경매를 이제 조그맣게 임의 경매라고도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앞에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경매 청구를 했고 다른 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1억 원에 경락을 받은 거예요. 그럼 또 똑같이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경락대금 완납한 때. 그럼 경락대금 지금 얼마 나온 거예요? 1억 원 나왔죠. 그럼 이때 저당권자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경매권도 있고 우선변제권이 있다, 없다? 있죠. 우선변제권 인정해 주는 이유는 저당권은 등기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보는 내용은 주로 다 이런 내용이에요.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 자, 그런데 이번에는 돈 빌린 사람은 갑이에요. 돈 빌린 사람은 갑. 근데 다른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빌린 사람은 갑. 근데 다른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러면 칠판을 볼까요? 아까 그 유치권 할 때도 유치권이 있으니까 변제를 받기 좋아졌다 그랬죠. 이걸 표현할 때 뭐가 뭘 담보하고 있다 그랬죠? 유치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 그다음 요 저당권의 경우에 경매 청구를 통해서 경락대금으로 또 뭘 받을 수 있죠? 우선변제 받을 수 있죠. 결국 저당권이 있는 게 변제받기 좋은 거예요? 없는 게 변제받기 좋은 거예요? 있는 게 변제받기 좋은 거죠. 그러면 이때 요 저당권이 있으니까 채권의 변제를 받기 좋아진 겁니다. 즉 뭐가 뭘 담보하고 있는 거죠? 저당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채권을 기준으로 수동태무장으로 바꾸면 채권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이란 말은 이거예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담보가 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그 한 기본 과정 때쯤 가서 또는 핵심 과정 때쯤 와서 그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저기요, 피담보 채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뭐 시끄러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담보가 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뜻입니다. 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채권, 이게 피담보 채권인 거예요. 담보가 되고 있다는 건 다시 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이게 피담보의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와볼까요? 그럼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더 연습해 봅시다. 피담보 채권하고 저당권 중에서는 뭐가 주된 권리일까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의 채권이 있고 이 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위해서 저당권이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이게 무슨 권리다? 주된 권리. 주된 권리. 저당권은 무슨 권리일까요? 종된 권리. 여기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당권이라는 타이틀이 되어 있다고 해서 주된 권리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앞에 뭐가 있다? 피담보 채권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종된 권리라 그랬으니까 주된 권리에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이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죠? 부종성.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엔 갑이 돈을 빌렸는데 병이란 사람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돈 빌린 사람 누구예요? 갑. 그러면 소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은 누구예요? 갑하고 을이죠. 근데 병이란 사람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 병과 같은 사람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물상보증인이라고 그래요. 물상보증인.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은 그 의미를 좀 써놓기 바랍니다. 물상보증인은 물건으로 보증을 선 사람이란 뜻입니다. 물건으로 보증을 선 사람. 물건으로 보증을 선 사람. 그냥 보증인하고 달라요. 사람이 담보가 될 때는 그냥 보증이라고 얘기하고, 물건으로 보증을 선 사람은 물상보증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되고 누구도 돼요. 갑도 되고 병도 되죠. 그 사람으로 말하면 누구도 되고 채무자도 되고 물상보증인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물상보증이 나오면 늘 이해를 꼭 여기를 잘 정리해둬야 됩니다. 첫 번째, 물상보증인은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병은 을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물상보증인은 채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 대신 물상보증인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니까 얘는 당연히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져요. 꼭 기억해둘까요? 물상보증인은 뭐는 없고 채무는 없고 책임만 있다. 다시 채무는 없고 책임만 있다. 그럼 두 가지를 여쭤볼 테니까 바로 문제를 맞춰봅시다. 7번 보시고. 저당권 설정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에 한한다. 이러면 O의 X예요. 다시 저당권 설정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에 한한다. 그러면 O의 X. X. 누구도 되고 누구도 돼요. 채무자도 되고 물상보증인도 되죠. 자,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빌린 1,000만 원을 갚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네가 1,000만 원을 갚아라. 을이 물상보증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이 네가 돈 갚아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길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채무 있는 자에게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뭐 있는 자에게만요? 채무 있는 자에게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길 틀린 사람은 머릿속에 보증인이 생각이 나서 그럴 거예요. 그럼 갑이 은행으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 병이라는 사람이 보증을 섰어요. 보증. 그러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에서 보증인의 돈을 갚아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보증인 돈을 갚지 않으면 보증인 재산에 대해서 당연히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럼 경락이 되면 은행이 채권의 만족을 얻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냥 보증인은 얘는 채무도 있고 책임도 있고 그래요. 다시 뭐도 있고 뭐도 있다. 채무도 있고 책임도 있고 둘 다 있어요. 근데 물상보증인은 뭐가 없죠? 채무가 없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냥 보증인은 채무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물상보증인은 채무 자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에게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때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채무를 변제하러 청구할 수 없으면 을이 불리해요? 불리하지 않아요? 저당권자가 불리하다? 불리하지 않다? 불리하지 않아요. 왜 불리하지 않죠? 여기 다시 물상보증은 뭐는 없지만 채무는 없지만 뭘 지죠? 책임을 지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을에게 네가 내 토지를 뭐에 넘겨도 좋다, 경매에 넘겨도 좋다라고 합의한 거죠. 그럼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곧바로 병의 토지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죠?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경락이 되면 뭘 받을 수 있죠? 우선문제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갚아라라고 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결국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해도 저당권자가 불리하다, 불리하지 않다? 불리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꼭 기억해 둘까요? 갑도 병도 다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의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어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험은 뭐가 중요할까요? 여기 물상보증인이 중요한 거죠.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없는 경우? 변제가 없는 경우 뭐하여? 경매하여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 이게 저당권의 뜻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유채권하고 잘 비교를 한번 해봐요. 유채권자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당권자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죠. 유채권자 경매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당권자 경매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채권자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당권자 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있죠. 자, 그러면 저당권 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목적물을 모아지는 않지만, 점유하지 않지만 경매 넘겨서 이제 뭘 받도록 해서 우선 문제를 받도록 해서 채권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인 겁니다. 대신 유채권도 저당권도 다 주된 권리예요, 종된 권리예요? 종된 권리. 종된 권리. 주된 권리가 아니에요. 유채권도 종된 권리, 저당권도 종된 권리. 그 다음에 유채권은 무슨 담보물권이라고 그랬죠? 법정 담보물권. 법정 담보물권. 유치권을 설정해 주기라는 계약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그냥 유치권이 그냥 인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무슨 담보물권이다? 법정 담보물권. 그 다음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죠. 그래서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약정 담보물권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담보물권? 약정 담보물. 그게 둘의 차이점입니다. 유치권은 무슨 담보물권이고 법정 담보물권이고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무슨 담보물권이다? 약정 담보물권에 해당됩니다. 물론 나중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저당권이 성립하는 예외를 나중에 임대차 제도 할 때 배우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원칙을 세울 때니까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무슨 담보물권이라고요? 약정 담보물권. 자, 그다음 법정 지상권 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별표입니다. 법정 지상권 별표. 자, 이건 하기 전에 지난번에 배웠던 사례 한번 정리를 하고 할 테니까 보세요. 갑,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당연히 건물 소유권 취득하는 사람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도 항상 건물 소유권 취득한 사람은 을이죠. 왜냐하면 건물이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토지 이용에 관한 권한이 있든 없든 항상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그냥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대신 갑은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건물 소유자인 건 맞죠. 대신 자기 땅을 쓸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때 건물 철거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이게 권원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법률상의 근거, 이걸 권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 갑의 토지를 쓸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 권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상권 되겠죠.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도 되죠. 또 뭐가 될까요? 지역권 안 되겠죠. 지역권은 뭐 자기 땅 가치 높이려고 남의 땅 쓰는 거니까 권원에 해당되지 않고, 여기는 임차권이 되겠죠. 근데 지금 무단이니까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쉬운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갑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하라라고 청구하는 건 돼야 안 돼요? 퇴거 청구.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갑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럼 퇴거 청구는 안 되고 이 건물을 철거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이 제도를 어떤 권리를 설명할 때 이 그림 배웠죠? 근데 갑이 결국 을에게 어떤 권리 행사한 거예요? 철거 청구. 이게 뭐 하는 거죠? 어떤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갑. 건물 소유자는 을. 그다음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가 다르면 반드시 건물 소유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권한이 없으면 이 건물은 뭐가 돼야 돼요? 철거.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권원이 있어야 되고 권한이 없으면 건물은 철거돼야 된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 봅시다. 이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갑. 건물 소유자 갑이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둘 다 갑소유라는 겁니다. 즉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다라는 뜻이에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자, 그 다음에 갑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할까요? 아니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할까요? 건물? 오늘 준비한 건 토지예요. 토지. 건물은 다음 과정 가서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빌린 돈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 1,000만 원을 갚으면 되는데 돈을 안 갚은 거예요. 그럼 을은 당연히 토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 밑에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토지에 대해서 강제 집행 같은 거 집행권 없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아까 무슨 경매 있었죠? 담보권 실행 경매.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은 겁니다. 그럼 얘는 언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죠? 경락대금 완납한 때. 그럼 당연히 경락대금에서 저당권자는 당연히 우선이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돈 받고 나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 누구죠?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 병이 병. 경락대금 완납했으니까 얘가 토지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 누구예요? 갑.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할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가 뭐가 있어야 한다?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 권한이 없으면 건물은 철거되어야 한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둘 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요. 근데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자, 여기는 뭐가 포인트냐면 무단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무단. 즉 권한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권한을 안 만든 경우예요. 근데 여기는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시점이 언제죠? 언제 달라지게 될까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즉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을 내는 순간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둘이 미리 만나서 토지 이용에 관한 권한을 설정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누가 낙찰받은지 모른다. 그럼 만나서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병이 낙찰받았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요 갑과 병이 계약을 맺어서 등기까지 가기가 현실로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오른쪽은 권한을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든 경우예요. 근데 왼쪽은 권한을 만들래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권한을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경우니까 이 건물을 철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철거를 막으려면 갑에게 뭘 주면 될까요? 아니, 뭘 주면 되죠? 권한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럼 아까 토지 이용에 관한 권한은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랬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상권을 만들어 줬다. 그럼 이름이 뭐가 될까요? 법정 지상권이 되는 겁니다. 전세권을 만들어 줬다면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전세권. 임차권을 만들어 줬다면 법정 임차권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가능한 권한 중에 이 경우와 가장 유사한 경우가 이게 지상권입니다. 지난번에 지상권의 뜻 배웠죠. 그 지상권의 뜻이 뭐죠? 소유, 사용.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직접 쓰는 제도가 지상권이니까 이 세 가지 가능한 권한 중에서 가장 유사한 지상권을 갑에게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갑에게 만들어준 권리가 바로 이게 법정 지상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만들어주면 결국 건물에 뭘 막을 수 있는 거죠? 철거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가 쓰기 바래요. 건물 철거 방지가 목적 이렇게 씁니다. 건물 철거 방지가 목적. 건물 철거 방지가 목적.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얘는 첫 스타트가 토지와 건물이 누구 소유죠? 갑, 동일인 소유인데 담보권 실행 경매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경락인이 돈을 내게 되면 당연히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데 미리 권한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뭘 막기 위해서,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해 주는 권리가 바로 법정 지상권, 이런 제도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원래 들어가 볼까요? 그럼 이때 그 실제 건물 철거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법정 지상권에 관한 소송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건물 소유자 갑에게 법정 이다권이 인정이 되면 이 건물 철거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다음 법정 이다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건물은 뭐가 되죠? 철거. 그럼 이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다가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건물 소유자에게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는 법정 이다권이 갑에게 인정되는지가 토지 소유자에게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토지를 낙찰받았어요. 근데 법정 지상권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건물 뭘 시킬 수 있죠? 철거시킬 수 있죠. 그 건물 다 밀어버리고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인정이 되면 이 건물 철거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는 그냥 건물이 존재하는 것대로만 토지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갑에게도 법정 지상권 인정되는지가 중요하지만 토지를 낙찰받은 병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고 안 되고가 갑과 병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은 어느 요건을 갖췄을 때 인정이 될까요? 네 가지입니다. 자, 띄워드릴 테니까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첫 번째 요건입니다. 읽어봅시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을 것. 다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을 것.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없다. 그 나중에 건물이 지어졌다. 이때는 절대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때는 건물이 뭐가 돼야 돼요? 철거. 두 번째 요건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읽어봅시다. 시작.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다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여기는 뭐가 포인트일까요? 동일인이 중요하지 않고요. 뭘 고르냐면 이거 설정 당시입니다. 설정 당시. 쉬운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제 366조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실행 당시에 동일인 소유해야 한다. 그러면 OX예요. X. 실행 당시가 아니고 언제요? 저당권 설정 당시. 설정인지 실행인지 잘 구별합니다. 언제 동일인 소유면 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세 번째 요건인데요.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여기는 또는 동그라미입니다. 또는.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자, 그러면 뒤에 땡땡 하시고 여기는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그 또는이 원래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 문맥에 따라서는 둘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이런 경우입니다.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그랬으니까 먼저 토지만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건물만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도 되죠. 그 다음 토지 건물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죠. 따라서 여기는 세 가지라 써놓을까요? 저당권이 설정되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세 가지. 그럼 토지만에 관해서 건물만에 관해서 각각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건 단독 저당이라고 표현합니다. 토지 건물 모두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는 공동 저당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세 가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건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그냥 경매로 달라질 거 이렇게 공부하면 문제를 하나 틀리게 됩니다. 반드시 무슨 경매요? 담보권 실행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자, 이
네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면 법정 지당권이 인정이 되죠. 건물에 뭘 막을 수 있죠? 철거 막을 수 있죠.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이때는 법정 지당권 인정되지 않아서 건물이 뭐가 돼야 돼요? 철거돼야 돼요. 따라서 법정 지상권 성립 요건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완전 중요합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자, 해봅시다. 첫 번째 요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을 거.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그다음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네 번째,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자, 그러면 쉬운 다른 사례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이번에는 갑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 담보로 을에게 돈을 빌리고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갑은 을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을은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했어요. 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경락받는 겁니다. 자, 그럼 원래 토지와 건물이 누구 소유였었죠? 갑. 근데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갑이죠. 지금 현재 건물 소유자 누구죠? 병이죠.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다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담보권 실행 경우로 달라졌으니까 법정 지당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해봅시다. 첫 번째 조건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번째 조건이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까?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거 맞죠?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까? 여기는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거 맞죠? 네 번째가 뭐죠?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자, 그럼 이 네 가지 요건이 다 해당이 됐네요. 그러면 누구에게 법정 지당권이 인정이 될까요? 갑이에요? 병이에요? 병. 왜 그럴까요? 이거 갑에게 인정이 되죠? 여기도 갑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여기는 병한테 줘야 돼요. 아까 여기는 의를 뭘 썼죠? 건물 철거 방지가 목적. 그러니까 건물 철거 방지가 목적이니까 반드시 누가 법정 지당권을 취득해야 될까요?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 무조건 건물 소유자가 취득해야 돼요. 무조건 갑이 아니고 누가 취득한대요?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다가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해주는 지상권입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해주는 지상권. 이게 법정 지상권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원래 들어갑시다. 그럼 처음 그림으로 가서 그럼 이때 성립요건 네 가지를 갖추면 반드시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돼야 되죠. 따라서 법정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얘는 강행 규정인가요? 미규정인가요? 강행 규정. 무슨 규정이라고요? 강행 규정. 유치권 규정은 무슨 규정이었었죠? 임의 규정. 근데 법정 지상권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자, 그럼 다시 원래 그림으로 와볼까요? 처음 요 그림을 봅시다. 그럼 이때 갑이 법정 지상권 취득하는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죠. 따라서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몇 조가 적용될까요? 187조. 조문이 어떻게 되죠? 상, 공, 판, 경, 기타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때 갑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유는 상, 공, 판, 경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경? 경은 얘가 경이죠. 경락인이 토지에 대해서 경락되고 만납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경이고 얘는 경이 아니에요. 기타 법률 규정입니다. 기타 법률 규정 187조에 기타 법률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상, 공, 판, 경,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 시에는 등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따라서 갑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때에는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언제 등기하는 거예요? 처분할 때 등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자신이 취득한 법정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는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은 언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취득할 때 등기 필요 없는 건 맞는데 언제 취득하는 거예요? 뭐 시점이 될 만한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그러니까 즉 병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병은 토지에 대해서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고 이와 동시에 갑도 등기 없이 법정이득을 취득하게 됩니다. 언제 취득한다고요? 경락대금 완납 시. 자, 그럼 이 네 가지 요건 쉬는 시간에 다시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이번엔 다른 제도를 한번 해봅시다.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는 건데요. 하여튼 저당권 파트에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저당권의 특징에 관한데요. 그다음 법정 지당권 내용, 일괄 경매 청구권 내용 다 해마다 시험 문제거리입니다. 그림 볼까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는 토지 위에 건물 X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죠. 건물이 없는 토지니까 이건 뭐가 되죠? 나대지, 나대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갑이 나대지를 담보로 우리에게 돈을 빌리고 나대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토지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자, 근데 갑이 건물을 축조하고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즉 나대지의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주고 난 다음에 갑이 토지 위에다 건물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이 우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을은 토지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죠? 경매 청구할 수 있죠. 이 경매 이름 뭐죠? 담보권 실행경매. 담보권 실행경매. 그럼 담보권 실행경매를 통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1억 원에 낙찰을 받았고 경락대금을 완납한 겁니다. 그럼 토지 경락대금 1억 원에 대해서 을은 당연히 우선 문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돈 받고 나간 거예요. 끝났고. 자, 그다음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 누구죠?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 왜 자꾸 갑이래요? 병이 열받겠어요? 돈도 냈는데 소유권 안 주고.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 누구죠? 병. 그럼 지금 현재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 그럼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갑 소유이다가 담보권 실행 경매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그럼 이때 건물 소유자 갑에게 법정 지당권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해보면 되죠. 해보면 되죠. 법정 지당권이 인정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첫 번째 요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을 거. 그럼 여기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벌써 첫 번째 요건이 탈락이죠. 첫 번째 요건이 탈락이니까 법정 지당권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 법정 지당권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건물이 뭐가 돼야 돼요? 철거, 철거, 철거. 자, 이런 토지가 경매 물건으로 나오면 낙찰을 받아야 돼요?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이건 달러 빚을 내서라도 받아야죠. 이걸 1년에 한 번씩 찾으면 떼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정 지당권 인정되지 않으면 토지 낙찰 받은 사람이 건물 철거시킬 수 있죠. 그럼 철거 청구 소송 한 100% 누가 이길까요? 평이 무조건 이기죠. 그럼 이 사람은 건물을 철거하려고 할까요? 안 하죠. 건물 철거?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럼 철거 안 당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토지를 사야 돼요. 토지를 사야 돼요. 토지를 사야 돼요. 그럼 얘가 낙찰받은 금액하고 그다음 토지 팔 때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3배 정도.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낙찰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법정 지당권에 관한 내용을 잘 공부를 해두게 되면 돈이 된다는 거예요. 돈. 지금 우리가 뭐 돈 벌고 이런 게 아니니까 제가 판례사를 열심히 강의를 해드리지만 나중에 실무 강의하면 무조건 돈 얘기밖에 안 하죠. 이건 돈이 된다 안 된다. 지금은 이제 열심히 판례 가르쳐 주는 거 나중에 실무 가면 돈이 되는 민법, 돈 안 되는 민법, 그다음 돈 안 까먹는 민법. 이렇게 중개사고 막아야 되니까 세 번으로 나눠서 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거 지금 이제 공인인증서 합격의 목표니까 열심히 요건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올리도록 오세요. 그럼 이때 건물 철거되는 게 원칙인데 국가 전체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멀쩡한 건물이 하나 없어지는 게 국가의 재산 손실이기도 하죠. 그럼 가급적 건물은 철거하는 게 좋아요? 존치시키는 게 좋아요? 존치시키는 게 좋죠. 그래서 만든 제도가 이게 일괄경매 청구권입니다. 잘 보면 을은 어디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토지. 근데 을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건 맞는데 이런 경우에 철거를 막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을로 하여금 경매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를 청구했어요. 그 다음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도 낙찰받고 건물도 낙찰받은 겁니다. 그럼 자기 땅 위에 건물을 가지게 되니까 결국 건물에 뭘 막을 수 있는 거죠? 철거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여기다 씁시다.
일괄 경매 청구권의 존재 이유도 똑같아요. 건물 철거 방지가 목적. 건물 철거 방지가 목적. 뭐가 목적이라고요? 건물 철거 방지가 목적. 그럼 조금 전에 법정 치상권도 건물 철거 방지가 목적이고 일괄 경매 청구권도 건물 철거 방지가 목적인 거죠. 대신 이 두 제도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뭐가 차이점이죠? 있고 없고가 차이점이에요. 있고 없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저당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없다면 무슨 문제가 되는 거죠? 일괄 경매 청구권. 자, 그럼 이때 우리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를 청구했어요. 그 다음 토지 경락대금 1억 원, 건물 경락대금 1억 원 나온 겁니다. 그럼 당연히 토지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문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때 그랬죠. 그럼 이때 건물의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우리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없죠. 왜 없을까요? 없는 이유. 애초부터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즉 토지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저당권이 있었죠. 그러니까 토지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건물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저당권 자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없었으니까 건물의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없다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으면 건물에 뭘 막기 위해서?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일괄 경매 청구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대신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게 일괄 경매 청구권이 권리일까요? 의무일까요? 그럼 실제 이런 경우에 을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경매를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합시다. 일괄 경매 청구권은 권리이다, 의무이다. 권리. 그래서 조문의 끝을 잘 봐야 됩니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돼. 할 수 있다. 꼭 기억합시다. 일괄 경매 청구권은 권리이다, 의무이다. 권리. 자, 요건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요건인데요. 읽어봅시다. 첫 번째 요건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을 것.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요건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누가 건물을 축조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지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일괄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갑이 건물을 축조한 건 맞는데 갑이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일괄 경매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요건 두 가지인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없을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을 것. 이때는 일괄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건물의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우선문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계약법 내용 보겠어요.